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시장이 또 가니까 또 화끈하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코스피 4,180선까지 올라가는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46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두 축이 잘 받쳐주고 반도체 장비 플러스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잘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변동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셧다운 리스크 있었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고점 논란, AI 버블 확산, 우려감 이런 부분 때문에 있었지만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데에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딛고 그래도 호재에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거 이제 10만 전자, 60만 닉스에 대한 이야기 잠시 해드렸는데 그 영향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의 분석이 한꺼번에 이제 나온 흐름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투자 의견을 또 제시를 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73만 원, 지금 한 64만 원짜리까지 올라갔으니까요. 현재 주가가 그리고 불장이었을 때 왜 시장이 더 화랑이었을 때 목표 주가는 85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언급을 해드렸지만 모건 스탠리에서는 SK하이닉스 이렇게 투자 의견, 비중 확대하는 의견, HBM 리더십, 디램과 낸드 가격 강세가 지속, 그리고 수요도 급증하는 현상, 게다가 AI 메모리의 핵심 수혜주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바로 그러한 투자 의견의 뒷받침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의견인데 목표 주가 14만 4천 원이고 불장이었을 때 시장이 화랑했을 때 그때 목표 주가는 17만 5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맥락일 수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하고요. HBM 쪽 경쟁력이 회복이 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JP 모건에서는 아시아의 메모리 산업을 쭉 분석을 하면서 SK 하이닉스를 언급을 해서 그 부분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슈퍼 사이클의 핵심 수혜주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년까지 HBM 특히 이 4 관련해서 차세대 제품 관련해서 차별화된 경쟁력, 핵심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디램과 낸드 동반 가격이 오르고 있고 품귀 현상 그런 이슈도 많으니까요. DDR5, HBM 가격까지 동반 올라가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AI 서버 수요가 폭발하면서 긍정적으로 수익성이 확대가 되는데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핵심 수혜주는 SK 하이닉스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PC, 모바일 단 이런 부분, 메모리 부분에서 그 업체들 봤을 때 메모리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좀 유효하다라는 전략 세웠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오늘 삼성전자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잡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안에서 세부 섹터들 긍정적이고요. 그게 이제 반도체 장비로도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에 시장을 버텨주는 버팀목은 2차 전지 관련주에도 있습니다. 오늘 날아가더라고요. 미국 ESS 부분에서 이제 중국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K기업들, 특히 배터리 셀 업체, 반사 이익을 거둘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아시다시피 중국산 ESS 고율 관세 가격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유리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연방 ITC라고 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무래도 금지된 외국기관, 이 한 축이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존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K배터리 셀 업체 조금 더 고객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차 전지 중심축은 전기차에서 ESS 쪽으로 넘어가시는 거 잘 아시죠? 거기에 베팅하신 분들 2차 전지 관련주 오를 때 수익의 기쁨 얻으셨을 텐데 수익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2035년에 신차 70% 중에 전기, 수소차 이런 부분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의지 또한 밝히는 그런 기사들도 났고요. 또 간밤 뉴욕 시장에서 테슬라가
3% 올랐거든요. 물론 봐야겠지만 미국 셧다운 우려가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기술주 동반 급등세 그걸 함께 탔습니다. 여러모로 2차 전지주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황이네요. 이 두 축이 시장 상승에 큰 버팀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10시 5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황 상황 보고 나서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김민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5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일제히 상승 출발을 했고요. 코스피는 4,100선을 넘어서 오늘 다시금 어제에 이어 추가적인 상승세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 셧다운 우려가 해소되면서 미증시가 기술주 위주로 반등세가 크게 나와줬고요. 이에 따라 우리 시장도 오늘 대형주 위주로 상승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흐름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일단 코스피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봤을 때 상승 종목이 600개 정도 되고 하락 종목이 400개 정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반반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오늘도 대형주 위주로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반도체주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5% 넘는 강세고요. SK 하이닉스도 5%대 상승세입니다. 오늘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써내기도 했고요. 63만 원 선을 넘어서 64만 원 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단 반도체 업황 자체로는 탄탄하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미국에서 AI 거품론이 끼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조금 눌렸었죠. 특히 이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에 기술주들이 조금 쉬어갔었는데 이 셧다운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 5% 넘게 급등 마감을 했고요. 팔란티어 같은 종목도 8% 넘게 강세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훈풍을 오늘 우리 시장도 그대로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수를 4,100선 위로 다시금 올려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쪽이 주목을 받으면서 두산도 12%가량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 황제주에 다시금 올라섰고요. 신고가도 경신해냈습니다. 일단 두산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호실적도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단에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고요. 이 호실적에 더불어서 앞으로 4분기에도 매출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자비지 사업부의 성장세가 가파른데 이 CCL의 성장을 중심축에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두산이 오늘 12%가량 급등세, 오늘 108만 원 선까지 터치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조선주도 상승세가 붙고 있는데 하나오션 1.9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지금 상무부에서 앞서 미국 하나오션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가했었죠. 이에 대해서 1년가량 유예한다라는 발표를 어제자에서 나왔고요. 이에 따라 오늘 하나오션 2%가량 오름세입니다. HD 현대중공업도 0.74%가량 오르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조선주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주도 오늘 좋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3%가량 급등, 포스코퓨처엠도 3.57%가량 오름세입니다. 삼성 SDI까지 4%가량 상승, 오늘 2차 전지주 코스피 시장 안에서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특징적인 종목으로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어제 14%가량 급등 마감하기도 했죠. 1,300억가량의 북미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변압기 등 수주를 발표하면서 14%가량 급등했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나오고 있고요. 6%가량 상승세입니다.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7%가량 오름세, 오늘 전력설비주단 안에서도 강한 상승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스퀘어도요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 정책 기대감 강하게 붙으면서 금융업종 일제히 초록불 켜면서 상승을 했는데 오늘 지주사단 금융업종은 조금은 쉬어가고 있지만 SK스퀘어가 10%가량 급등하고 있는 점은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또다시 써내준 만큼 이 SK스퀘어 지주사단에서도 10%가량 동반 강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SK스퀘어도 오늘 신고가 써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립니다. 30만 원 선 넘어섰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 강합니다. 네이버 3% 넘게 상승이고요. 카카오도 4%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조금 빠지는 업종은요. 화장품 업종입니다. 화장품주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세인데 APR은 호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4%가량 빠지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입니다. 이외의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면 일단 오늘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가 코스피 안에서 가장 강하다는 거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 코스닥 시장은 어떨지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와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반도체 소부장단이 강합니다. 오늘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코스피 코스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제조업종, 지금 반도체 소부장 업종이 일제히 초록불 켜내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조업 업종 일제히 초록불 켜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 마이크론 4%대 강세입니다. 동진 세미캠도 2%가량 오름세고요. 유리기판 관련주들 좋은데 퓨로틱스도 3%가량 오름세입니다. 일단 2차전 지수도 좋습니다. 코스피와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인데요. 에코프로 BM 3%가량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 오름폭 점차 키우면서 지금 12%가량 급등하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는 클래시스가 눈에 띕니다. 클래시스 8%가량 오름세인데 3분기 실적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장 마감 이후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실적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조금 하회했습니다. 다만 4분기 실적 전망이 굉장히 밝고요. 이에 따라 클래시스 8%가량 급등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터주는 조금 쉬어갑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1%대 하락이고 YG 엔터테인먼트도 약 3%가량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 엔터주에 대해서는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면서 최근 들어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하이브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조금 밑돌았습니다. 일단 매출은 좋았지만요.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이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단에서 소폭의 이 하락세가 나왔고요. 특히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첫 분기 영업 손실인데 하이브가 이렇게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엔터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드리고요.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3%대 약세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체크해봤는데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지수 상황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요. 장 초반보다 지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전장 대비해서 94포인트가량 올려내고 있고요. 2%대 강세입니다. 4,167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4,100선 회복을 넘어 4,160선까지 회복한 코스피 이제 4,200선을 넘어서 또 신고가 부근을 써낼 수 있을지 다시금 이번 주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대 강세입니다. 898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지난주에 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딛고 이번 주 다시 반등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코스피 매매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88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7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질지도 잘 체크해 보시고요. 기관은 1,3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2,600억가량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지수가 다시금 2%가량 반등세 연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수만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730억가량 순매수 중이고요. 기관은 98억가량 팔고 있는데 이 매도폭이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5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외국인 오늘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일제히 사들이고 있고 특히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부터 매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매수폭을 점차 키워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네요.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오늘의 시장이 화끈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거 AI 시장이 여전히 핫하다라는 걸 개인 투자자분들 믿고 싶고 그런 부분이 종목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데에서 기인한 게 아닐까요? 일단 JP모건의 투자 분석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AI 빅테크 데이터 센터 투자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JP모건에서는 향후 5년간 최소 5조 달러에서 7조 달러, 7조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980조 원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AI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금액 규모가 그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주식시장도 있고 채권시장도 있는 거겠지만 자금 조달 일단 한 3조 6천억 달러 정도 확보를 한다고 봤을 때 이게 이제 투자 증급 회사채, 그러니까 회사채에 투자했을 때 그냥 우리 적격
그런 등급을 갖고 있는 그런 채권 같은 경우에는 1조 5천억 달러 정도로 계산이 됐고, 그리고 이제 고위험, 고수익, 기업 대출 같은 부분도 있을 텐데 그게 1,500억 달러, 유동화 자금 정도 쓴다면 2,000억 달러 이런 정도다라고 표기를 해놨고요. 그 나머지를 좀 계산해 봤을 때 1조 4천억 달러 그 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어 있는데 그 공간은 민간 그리고 정부 쪽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AI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 많이 늘리는데 조달 창구 굉장히 붐빌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필요하겠죠. 그래서 채권 시장이나 채권 회사채 이런 부분도 발행하면서 자금 조달할 거니까 대출 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이 다시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까지 짚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잉 투자 리스크 이런 부분은 경고를 했는데 그래서 선별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최근 보면은 앵커 브리핑 때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메타, 오라클이 회사채 발행을 늘리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사상 최대 규모였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회사채를 발행할 흐름들 언급이 됐고요. AI 인프라 대장이 되기 위한 자금 확보의 일련의 행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에서는 윈윈 전략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누가 승자가 될 거고 누가 패자가 될 건가. 그런데 우리는 승자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투자자에게 조언같이 선별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렇게 따지면 투자에 대한 섹터는 현금 흐름이 좀 안정화된 그런 기업을 좀 골라야 되는데 인프라 혹은 그리드라고 해서 전력망 그런 부분에 특화된 기업들 이런 부분이 덜 피해가 가지 않을까. 고수익 그 부분에서는요. 고수익 고위험 부분에서는요. 그런 부분으로 그리드, 전력망, 장비 섹터가 유망하다. 이런 부분 언급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TSMC가 ADR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 일단 성장은 둔화됐거든요. 10월 매출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1년 사이에 한 16% 정도 는 거긴 하지만 작년 2월 이후 성장세는 좀 느리게 성장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성장은 됐는데 그 성장의 속도가 둔화가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왜 올랐냐? AI 반도체 수요가 긍정적이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TSMC에 어제 말씀드렸나요? 3나노 웨이퍼 증산을 또 요청하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공급을 좀 원한다. 이런 흐름, 그러니까 좀 맡겨서 제품을 만들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런데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객사가 많고 설비 이런 부분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물량 처리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느냐. 삼성이 혹시 그걸 받지 않겠느냐라는 것까지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볼 필요는 있다라는 게 또 해외 분석가들에서 지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파운드리 메모리, HBM DDR5 되겠고 그 외에 후공정 패키징 기업들 이런 기업들 수혜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TSMC에서 물량 요청을 하는데 TSMC가 앞으로 여러 고객사들 물량을 못 받았을 때 그 남은 물량을 누가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분 좋은 시나리오 그려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후공정 패키징 기업들 어제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런 기업들이 움직였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외에도 AMD, 퀄컴도 추가 생산을 요구하고 있는 바이고 이러니까 이러한 일련들의 그 모습들이 결국 AI 시장에 대한 성장, 잠재력을 부각시키고 있구나. 이거 우리 너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뉴욕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6%나 뛰었고요. 그리고 주목할 거는 샌디스크입니다. 정말 최근 너무 잘 가고 있거든요. 이게 뉴욕 시장에서 간밤만 하더라도 11% 넘는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이크론 뛰고 샌디스크 뛰니까 뉴욕 시장 끝나기도 전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훈풍이 불겠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겠더라고요. 메모리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이쪽에 붙어 있어서 오늘 삼성, SK 하이닉스 뛰는 이유도 바로 이런 종목들이 뛰는 흐름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UBS에서 AI 자본 지출에 대한 급증 이런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올해 그리고 내년 수치 적어놨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가능성 언급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S&P 500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7,500으로 상향했는데 이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게 AI가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S&P 500 지수의 목표 주가 역시 목표 지수라고 해야겠죠. 그거를 올려잡았다라는 점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TSMC 샌디스크 호재까지 혹시 삼성전자가 받으려나? 이런 기대감이 있나? 이걸로 좀 잡아봤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오늘 황제주 복귀했고 네, 오늘 좀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 쓴 흐름들이 있는데 놀란 게 DS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였거든요. 목표 주가를 150만 원으로 올려잡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스토리텔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는 두산의 목표 주가 이전에는 12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 올려잡아서 150만 원을 올려잡았거든요. 근데 역시 이 두산이 이렇게 잘 가는 데에는 전자 비지 이 사업 부분이 좋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내년에 전자 사업부 이 이익이 상향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7,180억 원이고 사업가치 한 12조 원 정도로 분석 데이터를 내놨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PCB 어떻게 보면 이제 소재 기업일 수 있는데 대만의 EMC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가 우리에게는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퀄 테스트에서 탈락했거든요. 그러면서 대만 EMC 기업 같은 경우에도 탈락을 했으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체에 대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두텁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도 삼성전자가 뼈저리게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텐데요. 어쨌든 진입 장벽이 높은데 이거를 넘어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후발주자가 따라오지 못하는 현상들로 계속 독점 구조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두산에게는 좋은 거죠. 나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DS투자증권이 목표주가 150만 원을 올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내년 그 엔비디아의 차세대 제품 있잖아요. 루빈. 그런 부분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할 가능성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3분기부터 독점 공급 구간이 형성된다. 그래서 내년은 루빈 전환기 그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리포트 제목도 내년과 2027년엔 예측 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끝이 어딘지를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목표주가 확 올린 거고요. 엔사야, 엔비디아겠죠. 뭐 매출 단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자 비지 이 부분이 잘 됐기 때문에 두산이 올라갔다는 말씀 드렸는데 매출 1조 8천억 원 준 6,600억 원이 블랙웰, 그러니까 루빈 전 모델이 블랙웰이고 그 다음 세대 모델이 이제 루빈인데 두산이 내년 루빈 같은 경우에 독점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블랙웰도 잘 해주고 있는데 루빈까지 더해준다면 매출이 늘 가능성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부분에서 목표 주가 상향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요. 우리나라의 그 오늘 아침 증권사의 리포트 두산에 대한 리포트였는데 일단 보시면은 DS투자증권이 150만 원으로 가장 높여 잡았고 가장 밑에 있는 건 NH투자증권인데 그래도 오늘 아침에 목표 주가 올려 잡은 게 한 116만 원 정도 됐습니다. NH투자증권부터 보면 이게 자사주가 또 물려 있더라고요. 자사주 소가 의무화 추진이 되면 여기 두산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 보통주 한 18% 정도 약 되는데 그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목표주가 올린 근거 중 하나였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움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아키텍처라고 해서 그 제품 개발되는 그런 설계, 그러니까 뭐 세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신규 공급되고 에이직, 맞춤형 반도체 고객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장벽이 높다 보니까 이런 거 잘하는 기업에게는 더 고객들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도 비슷한 맥락으로 실적 상향 여력 얘기를 했고 메리츠 같은 경우에도 CCL 슈퍼사이클, CCL을 그 PCB 그 회로 기판 있잖아요. 거기에 뼈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슈퍼사이클의 중심에 있다라고 봤고 DS투자증권 150만 원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 내년 루빈 전환기 예측 불가능한 확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오늘 아침에 증권사의 리포트 덕에 오늘 뭐랄까요 두산이 또 올라간 흐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목표 주가와 갭 차이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은행주. 어떤 은행주가 좋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마침 하나증권에서 탑픽을 제시를 했고 또 다른 증권사에서 탑픽을 제시했는데 이걸 한 번에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증권은 탑픽이 2개였습니다. KB증권과 신한지주였는데요. KB증권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은행을 대표하는 리딩 뱅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KB증권을 좀 꼽는 듯한 증권사에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목표주가 17만 8천 원이고 뭐 수익 부분에서 ROE는 9% 그리고 재무구조 이런 부분에서는 한 요 정도 되고요. 아직 순자산 가치 비해서 1배 미만이니까 PBR이 저평가됐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KB금융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리딩뱅크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최선호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징금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가 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면 KB금융, 우리나라 리딩뱅크니까 이쪽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은행은 고배당주로서 역할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배당소득 분리 과세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수혜가 은행, 증권, 보험 섹터에 몰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섹터를 튀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연장선에 있습니다. 내년 주당 배당금이 증가할 가능성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되는데 급등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2027년에는 세금 내지 않고 배당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11조 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고루고루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신한지주는 목표 주가가 11만 2천 원인데 라임 사태, 불안전 판매, 그 펀드 판매 이런 부분이나 유상증자 여파에 있어서 주가는 4년간 못 갔지만 그래도 경쟁사 대비 낮은 PBR이 고착화된 흐름들이 있겠지만 앞으로 오버행 이슈, 대량 물량 출회되는 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고 현금, 자금, 재무구조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고 주주 현안 확대 때문에 투자 심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도 수익성 부분에서 은행 말고 비은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이나 증권 이런 부분의 이익이 증가하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한 흐름들 최근 나타나고 있는데 내년 수익도 이 비은행 쪽에서 잘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요. 하나증권 외에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은행주 탑픽을 가렸는데 말씀드리지만 탑픽은 KB금융, 앞서서 말씀드린 거. 앞서서는 목표 주가가 17만 원을 넘어섰는데 15만 원으로 올려 잡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하나 더 SK를 얘기를 했습니다. SK 목표 주가는 33만 원으로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주력 사업의 성장과 자사주 소각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 반도체 AI, 에너지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고 SK 스퀘어 필두로 한 자회사 주가 상승 요인이 있고 자사주 얘기도 했는데 세액 부담 이런 부분은 현금으로 대응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관심 종목에 하나금융이 있는데 일단 삼성물산은 27만 원으로 유지해서 별다른 언급하지 않을 거고요. 하나금융 지주만 목표 주가를 좀 올렸더라고요. 관심 종목인데도 11만 5천 원을 올려 잡아서 말씀드리면 주주 환원에 대한 규모가 확대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경쟁사와 밸류에이션에 대한 갭을 현재 축소를 할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자회사, 증권 이런 부분의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줄 수 있다라면서 목표 주가 상향했으니까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요. 하이브인데요. 하이브가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 K-팝 이런 부분에 대한 수익성은 유지를 하면서 플랫폼, 위버스, 영업이익 흑자 전환 이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내년 모멘텀은 유효하다 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는데 이게 골드만삭스의 의견을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증권사의 리포트를 쭉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좀 갭이 있었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는 하이브의 목표 주가를 32만 원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살짝 30만 원 밑에서 3% 떨어지면서 움직이던데 NH투자증권 42만 원 오늘 올렸고요. 삼성 41만 원 오늘 올렸고요. IM증권 40만 원으로 오늘 하이브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이 갭 차이가 있다는 점 비교 분석해 보시라고 참고해 보시라고 적어놨으니까 이 부분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브. 이제 어쨌든 뭐 오늘 하나증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청소를 싹 끝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모멘텀으로 갈 거다. 그게 바로 BTS 완전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흐름으로 얼마나 탄력 있게 갈 수 있을지 제 바람은 국내 증권사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맞고 틀리고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십시오. 네, 오늘 시장이 장중에 4,180선까지 넘어가는 것까지 봤는데 이런 흐름들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대형주 위주로 오늘 역시나 잘 가고 있습니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님과 함께 오늘 시장의 흐름 좀 짚어드릴게요.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그래도 반등의 폭이 있어서 기분 좋은데 파트너님 어떻게 느끼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시장은 그냥 이제 아름다운 조정인데 지금 보면은 이 시장에 대해서 그저 어떤 한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어떤 시각들이 있잖아요. 이제 대부분 투자자들이 항상 그 현상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보거나 이럴 때 그저 한쪽에서 뭐 시장이 그저 급나간다 어쩐다 이러면 그게 많이 동요가 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의 방향은 정해져 있거든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5,000포인트를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께서는 이 5,000포인트를 단숨에 가게 되면은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면 거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거는 이 거품이라는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항상 무슨 과정을 거치느냐면 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또 이제 한 하루 이틀 있으면 또 조정 볼 겁니다. 그러면 다지면서 가게 되면은 나중에 주가가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어느 라인의 지지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폭락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굉장히 단단하게 그죠? 우리가 보면 집을 지을 때처럼 올려서 다지고 이런 과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맞는 어떤 포지션을 잘 취하시면은 투자 금액이 한정돼 있으신 분들께서도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론 삼성전자도 오늘 상승을 많이 했지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지만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폭이 크잖아요. 60만 원 밑에서 57만 원, 8만 원 사면 오늘 같은 경우 추당 한 5만 원을 간다면은 100주만 사도 2, 3일 만에 500만 원 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장이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이제 그 보시면은 외인이나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외인들의 매도가 7조 이상 나올 때 난리를 쳤잖아. 그죠? 외인들이 다 팔고 간다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또 외인들이 슬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또다시 지금 이제 연말까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4,500포인트까지 올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심축에 움직이는 것이 SK 하이닉스인데 사실 이 가격이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약간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지금 현재 시장의 추축을 이루고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 오늘은 보면은 제가 유튜브나 여기 방송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뭐 제행솔루텍 같은 요는 개별 저가 종목들이 상당히 흐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느 돌파 라인을 돌파하고 나면은 더 추가적인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시황이나 그리고 그 종목의 기술적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복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한 이런 어떤 종목들, 소비자 관련한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지만 시장에서는 자기 포지션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들도 많이 하락해도 또 자기가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모든 종목들이 시장에 움직이는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반도체, 로봇, 뭐 요는
패턴이거든요. 뭐 바이오는 약간 좀 뒤쳐져 있긴 하지만 그리고 개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찬찬히 시장을 좀 돌아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시장을 대하다 보면 시장은 거대한 생물 같다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체력도 살펴줘야 되고 기분도 살펴줘야 되고 여간 좀 세심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난희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파트너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 올라도 여전히 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환율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잠시 후에 바로 전해드릴게요. 뉴욕 증시가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기대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0.81%, S&P 500은 1.54%, 나스닥은 2.27% 올랐다. 엔비디아가 5.79% 급등하며 AI 대표주가 반등을 주도했고 상원이 임시 예산안 절차 표결을 통과시키며 셧다운 해소 가능성이 커졌다. 장기화된 불확실성으로 소비자 심리는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지만 시장은 정치 리스크 완화를 먼저 반영하는 분위기다. JP모간은 향후 증시 상승 요인으로 셧다운 종료 19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12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다. 엔비디아 실적이 AI 고평가 논란을 완화할 수 있고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 JP모간은 셧다운 종료가 가장 강한 당위 모멘텀이라며 연말 위험자산 강세 전망을 유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미국이 2조 달러를 환급해야 한다며 국가안보에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0일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우리가 돌려줘야 할 금액은 원고 측이 제시한 1,000억 달러보다 훨씬 큰 2조 달러에 달한다며 급진 좌파와 대법원 내 반대 세력들이 낮은 수치를 내세워 국민을 착각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최근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적법성 심리에 착수한 가운데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회의적 의견을 내놓자 트럼프 대통령은 패소 가능성을 겨냥해 방어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는 이틀째 관세 배당금 언급도 이어갔다. 외국산 제품에서 거둔 관세 수입으로 중저소득층에게 1인당 2,000달러를 지급하고 남는 재원은 국가 부채 상환에 투입하겠다는 주장이다. 관세로 외국에서 세금을 걷어 자국민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이 순환 구조가 과연 실현될지 주목된다. 오늘 달러원 환율이 장중에 1,46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400원 중반대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환율을 어떻게 봐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권소연 마케린 센터장을 모셨거든요.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환율이 네. 여전히 높습니다. 센터장님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좀 하락해서 안정되나 싶었는데 네. 오늘 또 다시 올라서 뭐 예. 1,460원대 회복하고 뭐 1,465원까지도 갔으니까 네. 이게 거의 이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다시 이제 갈아치운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1,400원 선 초반 갔을 때만 해도 이제 1,400원이 뉴 노멀이다. 이제 예. 이거를 이 환율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1,450원을 넘어서 이제 1,500원 가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네. 사실 어제는 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절차 시작되면서 조금 기대감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외환시장에서 여러 가지 수급 요인 그리고 이제 그 거시경제 현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도 달러는 그러니까 원화 대비 달러는 좀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 전망들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달러 공급 면에서 살펴보면은 그 경상수지는 흑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달러가 들어왔다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예, 이제 환율이 예. 결정되는데 굉장히 큰 요인이죠. 네네, 우리나라 네. 수출 주도 경제이기 때문에 이게 매달 들어오는 경상수지, 그러니까 매달 나오는 경상수지의 수치에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9월에 발표된,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된 올해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를 보면 134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어요. 이게 역대 두 번째로 흑자 규모가 큰 거였고 9월만 놓고 따져봤을 때는 최대 수치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2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온 거니까 계속 꾸준히 달러는 들어왔다는 거예요. 딱 9월만 들어온 게 아니라. 뭐 그리고 29개월 연속 흑자라는 게 2000년대 들어서 두 번째로 최장 기간 흑자를 기록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올 들어 누적으로 보면 827억 7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이것만 보면 이제 환율이 달러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떨어지는 게 맞는데 사실 이제 경상수지를 좀 뜯어보면 상품 수지 그리고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돼요. 네. 상품 수지라는 건 우리가 보통 이제 제품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고. 서비스 수지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해외여행 가서 이제 달러를 쓴다 이러면 이제 달러 유출인 네네네. 거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여행 와서 이제 쓴다 그러면 달러 유입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서비스 거래로 인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인 거고요. 본원 소득 수지가 뭐 근로자의 임금, 뭐 투자에 따른 배당금, 뭐 이자 소득 같은 건데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했는데 배당을 달러로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본원 소득 수지에 잡히는 거죠. 이전 소득 수지는 뭐 기부금 같은 건데 뭐 대가 없이 주고받은 거래액이라서 이 비중은 크지는 않은데 사실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거는 상품 수지가 좋아서예요. 네. 9월만 놓고 보면 상품 수지 흑자가 142억 달러였거든요. 이게 2017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예. 9월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수출이 워낙 잘 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 달러를 많이 벌어왔다라는 얘기인 건데 뭐 워낙 요새 반도체 업황 좋잖아요. 뭐 AI 산업 때문에 이제 수요도 굉장히 많아졌고 네. 가격도 올랐고 그래서 반도체 많이 수출해서 흑자에 많이 기여를 했고 뭐 이거 말고도 자동차도 많이 팔았고요. 화학공업, 기계류 정밀기기, 무선통신기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늘었는데 뭐 물론 우리가 이제 흑자를 볼 때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불황형 흑자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글로벌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이럴 때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고 이러면 이제 수입도 늘긴 했는데 수출이 더 늘어서 흑자가 기록한 거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흑자인 건데 수출은 줄고 그러니까 수입도 줄어서 그러니까 수입이 더 줄어서 예. 흑자를 낸 거는 우리가 불황형 흑자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불황형 흑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서비스 수준은 적자였는데 뭐 본원 소득 수준 흑자였고 근데 워낙 상품 수지에서 흑자폭이 컸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는 흑자를 기록을 한 거죠. 센터장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불황형 흑자에서 일단 벗어났고 우리 기업들이 제품도 잘 네. 팔아서 달러도 네. 들어왔는데 왜 환율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뭐 원인이 사실-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까 약간 네.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데 네. 외환 시장에서의 주요 거래 주체 중에 하나가 수출 기업이에요. 뭐 강력한 이제 큰 손 중에 하나인 건데 네네. 워낙 수출 의존도가 높으니까 수출 기업들이 수출하고 받은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고 내놓은 물량 우리가 보통 내고 물량이라고 해요. 외환 시장에 참가하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부르고 반대로 이제 뭐 수출 기업도 그 수출 제품을 만들려면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달러가 필요해서 바꾸는 물량을 결제 수요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고 물량과 결제 수요가 어디가 더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환율이 좀 움직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수출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물건을 팔고 달러를 받으면 예전에는 그냥 국내로 가져와서 이제 원화로 환전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내고 물량으로 나오고 그러면 이제 환율이 좀 하락하고 네, 네. 그 시기가 약간 이제 뭐 한 달을 놓고 보면 월말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몰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트렌드가 점점 원화로 바꾸지 않고 달러로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경향이 좀 뒤처지는 분위기인 거예요. 어차피 이제 달러로 원자재, 원재료 이런 거 사야 되고 지금 이제 해외 투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차피 투자해야 될 거면 그냥 환전하면서 수수료 내지 말고 달러로 갖고 있자 이런 이제 기조도 있고 뭐 특히나 지금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뭐 네, 3,500달러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그 투자를 해야 되는 이제 전선에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제 달러를 그냥 갖고 있는 게 낫다. 그러면 이 외환시장에 공급된 달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도 이제 달러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외 그 자산 네.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 네. 달러 수요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서학개미들의 네. 이 해외 투자들이 굉장히 뭐 작년, 뭐 올해 초까지는 주를 이뤘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었는데 이제 국내 증시가 오르면서
뭐 국장 복귀는 진수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해외 투자에 대한 해외 특히 주식 투자에 대한 니즈들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예탁결제원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서학개미들이 올 하반기 들어서 해외 주식을 1,360억 달러 매수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매도 금액이 1,24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제 120억 달러 정도는 순매수를 한 건데 그만큼 이제 달러가 필요했겠죠. 해외 채권에도 77억 달러 정도 순매수를 했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증권 투자가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이제 꾸준히 증가를 해서 2022년과 2023년 이때와 올해를 비교해 보면 올해 거의 2배 이상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해외 투자를 위해서 이제 달러로 환전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달러 환전 수요가 좀 많이 늘었고, 이렇게 달러 자체가 오르니까 달러에 투자를 해야겠네, 달러를 갖고 있어야겠네, 네네네. 이런 수요도 있어서 그냥 이제 해외 주식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달러로 환전을 해서 달러 RP 같은 상품에 넣어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일부 달러 RP에 좀 넣어놓고 있긴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수요들까지 겹치면서 이제 달러 수요는 늘고 공급이 좀 예. 줄어든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도 그렇지만 그 기관들도 몇 년 네. 전부터 해외 투자 네. 엄청 열을 좀 올렸잖아요. 그쵸. 네.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거와 이 예.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네, 뭐 네. 우리나라 연기금, 공제외, 네. 그리고 국내 보험상 같은 것들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이제 돈은 들어오는데 그걸 어딘가에 굴려야 되고, 네. 이게 내줘야 될 시점과 지금 이제 투자하는 시점이 만기를 이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장기로 투자를 하다 보니 이제 국내 에 한정해서 볼 수는 없고 해외 투자를 의무적, 그러니까 어쨌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해외 주식이라든가 채권 같은 이제 전통 자산은 물론이고 해외 대체 투자도 이제 적극적으로 늘리는 추세였거든요. 뭐 해외 부동산, 뭐 해외 오피스 빌딩 같은 데를 특히나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국민연금만 봐도 이제 5년 단위로 중기 자산 배분 전략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국립 주식 비중은 올해 말에 14.9%인데 이걸 내년 말에는 14.4% 줄이겠다라는 예. 계획이었고, 국내 채권은 26.5%에서 23.7%로 줄일 계획이었는데, 반대로 이제 해외 주식은 35.9%에서 내년에는 38.9% 늘리고, 대체 투자는 14.7%에서 15% 늘릴 계획이었는데, 뭐 물론 대체 투자는 국내외 이제 통틀어서지만 그래도 국내보다는 해외의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해외 대체 투자도 늘리는 추세거든요. 이렇게 해외에 투자하려면 당연히 이제 대규모 달러 환전 수요가 있을 거고, 그게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올해 초에 환율 뭐 1,450원 넘었을 때 네네. 이거 국민연금 때문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국민연금 해외 투자 하다 보니까 달러 수요가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환율 오르는 거 아니야라는 압박감이 좀 있었어요. 압박들은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해외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냈던 방법이 한국은행하고 수합 계약을 체결해서 하늘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받아다가 투자하는, 뭐 어찌 보면 이제 묘한이라는 묘한일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방안을 좀 마련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한은하고 헌해지 계약을 맺고 달러를 가져오면 시장에서 달러를 살 필요는 없으니까, 그때 한 1,450원 뭐 이렇게 넘었던 환율이 국민연금과 한은이 헌해지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는 1,400원대로 좀 안정돼서 이 효과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역할을 제대로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압박도 한번 받아본 바 있으니 네. 좀 나서줄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이렇게 기대를 해도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국민연금이 한은하고 환해지 계약을 맺었을 때 이 메커니즘을 좀 따다 보면 네네네.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액에서 국민연금에 필요한 달러를 내주면 국민연금을 이제 원화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스왑을 하는 건데, 그 예를 들어 1,450원에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해외 투자를 했고, 언젠가는 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해서 국내로 들여올 텐데, 그때 달러와 원화를 바꾼 그 환율, 그러니까 1,450원에 다시 환전을 하는 거죠. 예.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근데 투자 회수를 해서 달러로 들여왔을 때 만약에 환율이 떨어진 상태라면 1,450원에 바꾸기로 했던 거니까 국민연금은 원래대로라면 헌해지 계약을 안 했으면 더 낮은 환율에 환전해야 되는데 1,450원에 환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앉아서 환 차익을 또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반대면 환 손실이긴 한데, 대부분 이렇게 지금 이제 연초처럼 헌해지 계약을 한 게 워낙 환율이 높아서이니까 아마도 이제 들여올 때는 환율이 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게 국민연금 입장에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계약이기도 해요. 어차피 하나는 달러 갖고 있어야 됐던 거를 이제 빌려주는 개념이니까 뭐 크게 상관없을 거고, 뭐 여튼 이렇게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달러를 사지 않으면 그거 자체로도 수요가 확 줄어드니까 환율 안정에 효과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환율 다시 오르니까 국민연금이 또
하는과 환해질 계약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환해질을 하려면 조건이 이제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되게 복잡한 산식이 좀 있긴 한데 뭐 특정 환율 수준 이상이 뭐 예를 들어 5 영업일 이상 지속됐을 경우 뭐 이런 조건이 충족이 돼야 이제 환해지가 가능한데 국민연금이 사실 올 초에는 그 조건이 이제 충족이 돼서 환해지를 했다가 지난 7월부터는 환해지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환해지를 하려면 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일단 조건 충족이 안 되면 이제 못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미국 재무부가 지난 6월에 환율 보고서를 내면서 한국을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환해지를 문제를 삼았어요. 딱 국민연금이라는 그 표현을 써서. 그래서 뭐 이래저래 6월 말부터는 그러니까 6월 말 7월부터는 국민연금이 신규 환해지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압박이 너무 거슬리는데 이것 때문에 환해지 카드를 못 꺼낼 가능성도 굉장히 크겠네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네,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 미국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 낸 거 이후에 네. 10월 1일에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환율 합의를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에도 국민연금을 활용한 환해지도 자제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의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해지를 하는 상황은 이제 어려워진 거고요. 사실 국민연금도 지금 딜레마인 게 이제 국내 증시가 오르면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 비중이 거의 이제 목까지 차 있는 상태잖아요. 올해 연말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가 14.9%였는데 이게 이제 전략적 비중이 이 정도인 거고 여기서 전술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까지 용인이 되기 때문에 17.9%까지는 이제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7%대 후반.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공식적인 이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자산 규모 수치가 발표된 게 8월 말 기준이 최신 수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국내 증시가 올랐으니까 아마도 17% 후반 턱 밑까지 차올랐거나 아니면 넘어왔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추측들이 계속 나오는데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조절을 하려면 국내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다른 자산군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뭐 다른 자산군 비중을 늘리려면 이제 해외 투자가 답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또 달러 수요가 늘어날 텐데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서 해외 투자에 나선다? 그러면 달러 수요 더 늘어날 거고 환율 더 오를 거고 그러면 환율 상승에 추가로 베팅하는 사람 더 많아지니까 또 이제 오를 거고 막 이러니까 사실 이제 금융시장은 거의 절반이 진짜 심리로 움직이는데 보시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율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이게 또 역으로 또 환율을 더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을 좀 한도에 맞추려고 국내 주식을 팔기에는 지금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가 너무 강력하고 이걸 해외 투자하려니 달러 오르는 게 걱정이 되고 지금 국민연금은 굉장히 고민이 클 거라고 봅니다. 네, 속에 좀 시끄러운 일들이 좀 있겠네요. 네. 최근 외국인 팔자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그 네. 이유는 또 뭐라고 보세요? 사실 외국인이 매도하는 이유야 외국인만 알 텐데 그냥 뭐 국내 증시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가자라는 그러니까 그런 외국인도 있을 거고 먹을 만큼 먹었네 한국 증시를 떠야겠네 이런 외국인도 있을 텐데 일단 이제 매도세가 좀 거세긴 합니다. 지난주만 해도 한 코스피에서 7조 규모로 매도를 했는데 이게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면 이제 원화를 손에 쥐게 되잖아요. 뭐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겠다 이런 외국인들은 그대로 들고 있을 거고 팔고 떠나겠다 하면 이제 환전해서 나갈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이렇게 팔게 되면 그게 또 심리적으로 이렇게 파니까 결국 환전 수요가 이제 발생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이제 환율에 좀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환전해서 나가는 수요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지금 환율 그러니까 외환 시장을 둘러싼 이제 수급 요인과 이제 심리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보면 당분간은 공급은 달리고 수요는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환율이 이제 쉽게 안정되기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환율이 올랐을 때 수혜를 입는 정보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 고환율, 원화 약세 시대 우리가 좀 계속 견뎌야겠네요. 환율은 워낙 어렵고 복잡해서 이해가 좀 어려웠는데 오늘 쭉 이 콘텐츠 해주시면서 머리에 쏙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꼭 이거 공부하시고 전략에 반영해 보세요.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AI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한국과 대만이 함께 아시아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은 10일 국회에서 글로벌 AI 및 반도체 협력 전략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콜리왕 디지타임즈 그룹 회장은 한국과 대만은 AI와 반도체 산업의 핵심 국가라며 AI 인프라와 기술 경쟁력 강화에 양국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Korea also think about how to become an IC strong country, and then to build your AI infrastructure and AI sovereignty are very important for yourself, I think. So not only we produce in America, but also we need to consider to build our new factories in the countries like India, Germany, UK, Japan, or even Korea. 황 회장은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대만 IDC 기업들과 협력해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AI 수요가 폭증하는 만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설계가 양국의 공동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반도체 기술 표준화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파운더리와 그다음 HBM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술적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기술 표준을 같이 설정을 해서 다른 나라들이 진입할 수 없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술 표준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 일본, 대만 그리고 나아가서 중국까지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패키징을 하는 나라들까지 같이 협력을 해서 기술 표준을 만드는 노력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는 AI 국가 전략에는 반도체 산업 전략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기술 외교의 방향도 함께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인한 에너지 확보 문제도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AI 인프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국가 간 기술 협력과 에너지 전략이 산업 패권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여러분, 이틀 뒤면 전국이 들썩이는 그날, 바로 수능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험생들의 합격 기원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수능 볼 때를 생각해보면 교문 앞에 찹쌀떡이 붙어있고 또 문제 술술 풀리라며 두루마지 휴지를 선물 받곤 했었는데요. 요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요즘 Z세대들은 붙어라, 잘 봐라 이런 말보다는 지금까지 잘 버텨왔어 라는 말이 더 큰 힘이 된다고 하는데요. 응원 선물도 달라졌습니다. Z세대 수험생들에게는 예전과는 다르게 엿보다는 키링, 떡보다는 기프티콘이 대세인데요. 그래서일까요? 다이소의 네이클로버 키링은 품절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스타벅스는 클로버 쿠키와 수능 도시락을, 뚜레쥬르는 럭키 케이크를 내놓으면서 결과보다는 위로 중심의 응원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응원 방식도 한층 조용해졌는데요. 예전에는 북과 꽹가리, 현수막이 가득했었잖아요. 이제는 SNS 릴스나 쇼츠를 통해서 수능 대박 챌린지, 수능 ASMR로 마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능 시즌은 언제나 편의점 매출 변화가 빠질 수 없겠는데요. GS25에 따르면 지난주 필기구 매출이 38%, 사인펜은 무려 86%나 늘었고요. 에너지 음료 매출도 또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클래식 응원템인 찹쌀떡도 여전히 인기고요. 매출이 23% 올랐다고 하는데 게다가 타이밍 좋게 오늘 빼빼로데이잖아요. 수능 이틀 전과 겹치면서 시외 초콜릿 매출은 평소보다 4배, 그리고 세븐일레븐도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수능과 빼빼로데이가 맞물리면서 유통가인 특수효과도 찾아온 건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수능 관련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1등 인강 플랫폼 메가스터디입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를 추진하면서 잠시 주가가 흔들리긴 했었는데요. 이 통계에 따르면 사교육 수요 자체는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 사교육비 총액도 역대 최대치라 하는데
결국 인강시장은 정책 변수와는 별개로 꾸준한 구조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거는 작년 주가 흐름인데요. 수능 20일 전부터 상승세를 타더니 수능 당일에는 반등, 그리고 성적표 발표일엔 또 한 번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수능 일정과 맞물리는 흐름을 보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서 또 두 번째 관련주는 바로 디지털 대성입니다. 이곳은 고등학생과 N수생 중심으로 수능 시즌마다 교재 판매와 강의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최근에는 대성패스 브랜드를 강화하고 또 이감 모의고사 지분 인수, 강남대성 의대관 편입 등 공격적인 M&A로 사업 확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수능 관련주로는 메가스터디 디지털 대성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저도 이맘때만 되면 그때 긴장감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요. 수험생분들 모두 수능 화이팅입니다. 그럼 저는 내일 돈이 되는 트렌드로 또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정말 수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회사나 모든 어른들이 다 뭐 1시간씩 늦게 가고 정말 그 학생들을 위해서 뭐 학생들 말고도 어른들도 시험을 봅니다만 그래서 좋은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지나고 나면은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끝이 아니니까 너무 큰 좌절을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요즘에 지금 투자 수능에서 아주 좋은 수익을 거두고 계시는 국장 오늘 방문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 그 도착지는 코스닥, 코스피, 두산입니다. 자,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 지금 제가 눈을 의심했는데 7,500 얘기 나왔더라고요. KB증권에서 좀 있으면 만도 나오겠는데 와, 여기서 7,500이라면은 두 배를 더 간다는 건데 정말 7,500이라는 지수를 정말로 간다면 정말 신기할 것 같아요. 7,500이라는 게 우리나라랑은 전혀 저는 매치가 안 돼요.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7,500이라는 거는 이 숫자 자체가 제 인생에서 볼 수가 없는 숫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게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증권사 가장 최저치가 4,500이더라고요. 키움증권이 4,500으로 제일 낮아요. KB가 7,500을 불렀고 물론 향후 어떤 좋은 시나리오가 모두 됐을 때 얘기지만 정말 그때가 되면은 지금 뭐 종목들의 목표 주가는 다 달성되는 거죠. SK 하이닉스 뭐 100만 원 목표 주가 나오고 삼성전자 20만 원 가고 막 이런 것들인데 자, 지금 우리 두산 100만 원 넘었습니다. 자, 지금 황제주들이 액면 분할하면서 많이 없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효성중공업부터 시작을 해서 삼양식품, 두산 이런 기업들이 죄다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넘어서면서 황제주들이 다시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은 또 굉장히 그 뜻깊죠. 삼양식품이나 효성중공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 뛰는 선수고 이 두산은 감독 같은 역할이잖아요. 지주회사란 게 감독.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나 엄마, 아빠의 역할이고 아들, 딸들이나 자기의 선수들이 잘하면 이득을 보는 어떤 알고리즘인데 두산은 이건 뭐냐면 감독인데 자기가 선수를 띄워서 지금 현역 선수를 이겨버리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자, 기업계로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자, 여러분들 지금 두산이라는 그 기업이 아까 전에 저기 나왔잖아요. 그 무슨 저기 국회에서 무슨 연세대 교수님이 나와서 지금 말하는 거 장면 조금 나왔었죠. 거기서 앞으로 전력이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 잘못 돌리면 그 마을 사람들 전기 셧다운돼서 불킬 저기도 없습니다. 전기도. 에어컨도 못 켜요. 데이터 센터에서 하마처럼 빨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전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전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원자력을 버릴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태양광 풍력으로 갔다가는 100% 갔다가는 지금 그게 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은 다들 기대 안 했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게 지금 잘 기억해 보시면은 그 전 정권과 전 정권과 이번 현 정권과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계속 약간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이 지금 그 뭐 원자력 이게 약간 대립하는 가운데 약간은 태양광 풍력으로 쏠리는 쪽이 아닌가 생각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에도 힘들겠다 했는데 완전히 지금
역사적인 지금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서 지금 시총 10위 안에 들어있는 상태고요. 자, 두산 밥캣이라는 이 미국의 밥캣이라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이 만든 기계업체도 있고요. 두산 퓨얼셀 수소도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로봇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보면은 어제였나요? 그 뭐 종목을 고르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누가 커뮤니티에 썼다고 했잖아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보유하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거잖아요. 두산도. 두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내용만 보면은 여기 다 걸려 있잖아요. 원자력 르네상스 걸려 있죠. 미국 그 인프라 회복에 따른 기계업종 걸려 있죠. 지금 캐터필러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미국에. 캐터필러 미쳤습니다. 크레이지 모드고 두산 로보틱스 지금 로봇. 젠수당이 찍어서 삼성전자랑 뭐 로보틱스 협업한다는 그쪽. 두산 퓨얼셀 수소전지. 지금 웬만한 지금 뭐 요즘에 나오는 이 이슈라는 이슈 관련 타이틀들은 다 달고 있잖아요, 자회사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안 갈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두산을 택해가지고 지금 100만 원 넘을 때까지 보유를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게 다른 문제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5G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 뭐 다 걸려 있어요. 죄다 걸려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감독인데 선수를 뛴다는 얘기가 뒤로 가볼게요. 왜 감독인데 선수를 뛰냐면 지금 저렇게 다양한 자회사가 있고 훌륭한 이슈가 있는데 지금 두산의 올해 실적을 보면은 두산 자체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지금. 원래 보통 저게 주두산 있잖아요. 주두산, 주식회사 두산. 그러니까 주식회사 두산은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두산 뭐 지금 바켓이라든가 이런 자회사들 퓨얼셀이라든가 얘네들이 잘 되면 그 이익을 향유하는 어떤 엄마 같은 아빠 같은 역할인데 주두산 자체 사업이 대박이 났다고요, 지금. 주두산 자체 사업이 매출액이 5,241억 원에 영업이익이 1,087억 원인데 이게 지금 지난해 3분기 대비해서 59.8% 매출 들고요. 영업이익은 211.5% 급성장했어요. 근데 뭔가 봤더니 주두산 자체 사업에 엔비디아가 붙었습니다. 지금 AI 가속기용 하이엔드 메모리 반도체용 동박 적층판 CCL 바로 이게 지금 여기에 걸려 있거든요, 지금. 데이터 센터형 차세대 소재 수요 증가의 영향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말했던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밥캣, 두산 로보틱스 얘네들도 지금 굉장히 훌륭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감독도 선수만큼 뛰는 거예요. 거의 그거죠. 옛날에 프랑스에서 지네진 지단이 감독인데 연습할 때 선수들보다 드리블을 잘 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주두산이 엔비디아 AI 가속기 CCL 납품 이것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좋아진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뒤로 가볼게요. 이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자, 여기서 아예 나머지 한 명까지 제치고 단독 공급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DS투자증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대만의 경쟁사 EMC가 있는데 엔비디아의 GB300 컴퓨팅 트레이 콜 테스트에서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GB300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 엔비디아의 지금 가장 최첨단 칩은 블랙웰이죠. 이제 그다음에 루빈이 나온다는데 지금 블랙웰에다가 CPU를 합쳐가지고 그 통합 슈퍼칩 그게 GB300이에요. 지금 제일 앞서 나가는 슈퍼칩. 거기에 슈퍼칩에 EMC가 여기 테스트를 했는데 탈락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혼자 남은 게 두산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블랙을 기반으로 만든 게 GB300인데 이제는 그 슈퍼칩이 GPU 칩이 루빈으로 진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 루빈 기반의 새로운 또 슈퍼컴퓨터 칩이 나올 텐데 거기서는 두산이 독점 공급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목표 주가가 150만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만약에 저 대만의 경쟁사가 영원히 탈락을 한다면 HBM 초반 시장처럼 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붙었지만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SK하이닉스센터 완전히 뺏겨갖고 삼성전자는 계속 엔비디아를 못 들어갔어요.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 GPU를 못 들어가고 게임기에 들어가는 GPU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중국의 그 비트코인 채굴업체 거 하고 있고 약간 수율이 떨어지고 성능이 딸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 있죠. 대만 경쟁사 EMC는 지금 여기서 탈락해서 조금 엔비디아에서 조금 떨어지는 거에다 소재를 공급하고 두산이 이제 엔비디아의 가장 앞서가는 슈퍼칩에 소재 공급하는 업체로 지금 등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거잖아요. 감독이 선수만큼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선수들도 지금 화려하답니다.
선수 진용까지 화려해요. 그러니까 지금 두산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백두산아 의심해서 미안. 제가 달아냈는데 요즘에 별명이 백두산이더라고요. 두산이. 자, 지금 두산 한 주 판매해서 잘 먹고 갑니다해서 저렇게 12만 8천 원 13.5% 먹고 가신 분도 계시는데 어마어마한 수익 나신 분이 많이 계세요. 여기서 웬만해서 수익 자랑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이게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지금 뭐 종목을 고르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보유하는 게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은 요즘에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이 지금 투자 수능에서 수익 거두신 분이 너무 많아요. 투자 수능의 실적이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잘 보유하신 분도 꽤 많습니다, 이제는. 진짜. 엄청나게 그 밑에서부터 아주 꾸준히 장기적으로 꾹 참고 보유하신 분이 많아요, 지금은. 자, 그래서 백두산아 의심해서 미안. 며칠 동안 의심했다, 미안해. 자, 며칠 동안 또 잠깐 주춤거리자. 의심했던 분, 그래요. 사람이 마음이 간사해서 이렇게 잘 나가다가도 며칠 또 막 주춤거리잖아요. 그럼 또 의심의 싹이 싹 듭니다. 그래서 의심했는데 바로 또 오늘 날아가 버리니까 지금 11%가 며칠 동안 의심했다 미안해 하고요. 오 백투더 백두산. 다 백두산입니다. 오 살면서 백두산을 볼 줄은 몰랐는데 이건 진짜죠. 이 두산이 맨날 저랬잖아요. 맨날 무슨 만년 저평가 아까 지주회사는 평가를 못 받느니 해서 이 지금 그래프가 지금 이제 올라왔죠. 밑에서 팍팍팍 기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 모르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두산 옛날에 중공업이었죠. 두산 로보틱스 이런 거 투자하지. 주 두산, 롯데 지주 이런 거는 잘 투자 안 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 게시판에도 글이 없어요. 투자를 안 하니까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도 없고 띄엄띄엄 있고 그러던 주식이 지금 완전 환골탈태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이런 과열권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과열권에 들어갔던 적이 언제 있죠? 여기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여기 살짝 과열권 들어갔었던 게 저밖에 없어요. 지금 2013년도부터 보면. 근데 지금 이렇게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열됐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인기가 2013년부터 지금 그러잖아요. 12년 동안 최고의 인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12년 동안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커뮤니티 봤죠? 자, 두산이 이제 뜨거우니까 코스닥으로 좀 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코스닥은 월덱스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엔비디아 반도체 얘기했는데, 자, 지금 반도체 소부장으로 조금 낙수 효과가 떨어져야 되는데, 코스닥이 조금 약하죠? 자, 월덱스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따라가긴 합니다. 기억개요 볼게요. 일단 반도체 애칭, 깎는 거죠. 깎는 공정에서 실리콘 쿼츠 및 부품을 생산합니다. 소모품이에요. 소모품을 생산하는데 이게 반도체 수율, 그러니까 불량품이냐 양품이냐 해서 양품이 많이 나와야 진짜 저기 맡을 수 있어요. 아까 퀄 테스트에서 뭐 대만이 탈락했다고 했잖아요. 대만 EMC가. 그게 예를 들어서 수율이 안 나오면은 맞지를 못합니다. 수율이 안 나오고 예를 들어 100개를 뽑아내는데 반이 불량이 나와버려요. 그럼 누가 거기다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수율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실리콘에서 세라믹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시장에 진출 중이고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신소재도 하고 있다. 소재 업체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뒤로 가볼게요. 이슈가 있습니다. 자, 이 한국 IR 협회, 우리 증권사에서도 보고서가 나오지만 한국 IR 협의회에서도 보고서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참조하면 되는데 얼마 전에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파츠 시장이라 그래요. 파츠, 우리가 부품. 우리 그 자동차 많이 아시는 분들 뭐 자동차 룸미러나 이런 뭐 번호판이 깨졌을 때 그런 파츠류를 뭐 어디 공장 가서 바꿔 끼잖아요. 그런 파츠, 부품들 얘기하는 건데 엔드 유저로 판매되는 비포 마켓이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데로 바로 납품되는 마지막으로 납품되는 비포 마켓이 있고 그다음에 파츠 OEM에서 엔드 유저로 판매되는 애프터 마켓이 있는데 월덱스는 애프터 마켓입니다. 애프터 마켓에서만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앱손 저기 그 프린터기가 우리가 사면 앱손 프린터기 안에 잉크가 껴져서 들어오죠. 그 앱손이 선택한 잉크에서 우리가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조금 싸게 쓰려면 어떻게 해요? 순정 잉크 말고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앱손 프린터에 호환되는 잉크를 사면 됩니다. 그게 가격이 좀 더 싸죠. 그게 애프터 마켓이에요. 그게. 비포 마켓은 앱손 프린터 잉크에 앱손 공장에서 탑재되어 나오니까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대신에 앱손이 선택해서 거기다가 넣기 때문에 가격을 좀 더 지불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돼요. 애프터마켓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월덱스입니다. 자, 월덱스가 국내 고객 사양으로 애프터마켓에서 실리콘 파츠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낸드 업황 개선에 따른 월덱스 파츠. 이거는 낸드 플래시 쪽. 낸드 플래시 쪽 업황이 지금 좋아진다는 얘기 들으셨죠?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전통 반도체 시장으로 지금 돌아온다. 왜냐면 D램 이게 지금 HBM으로 다 빼주느라고 D램이 지금 부족하다며요. 그리고 젠슨왕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에서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 올리면 어떻게 하겠냐 했을 때 젠슨왕이 이렇게 했죠. 그거는 메모리 공급사들이 판단할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메모리 공급사들이 갑의 위치에 섰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는 왜냐하면 자기가 가격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젠슨왕도 인정한 거예요. 그들이 GPU의 보조 역할을 하는 HBM 가격 올리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게 저희 주도권이 넘어갔다 이걸 인정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D램도 있고 낸드 플래시도 또 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두 가지 큰 아이템이 있는데 낸드 플래시 업황이 개선되면 월덱스 파츠 제품 수요가 확대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D램이나 낸드 플래시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돌아오는 게 월덱스한테 상당히 좋은 업황의 지금 호전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로 가볼게요.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월덱스는 뭐 아까 두산처럼 게시판에 글이 촘촘하진 않습니다. 게시판에 글이 촘촘하지 않아요. 요즘에 다 대형주만 가기 때문에 사실은 중소형주 선택하신 분들이 조금 소외되는 감이 있긴 있어요. 지금 대형주만 완전 올인돼서 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차지하는 비중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거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중소형주의 낙수 효과만 떨어져라고 계속 있다가는 아무것도 물 한 방울 못 먹고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월덱스 며칠 전에 올리셨는데 10.68%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3, 4일 전에 올리실 것 때문에 지금 수익이 더 나셨을 겁니다. 갖고 계셨다면. 자, 덱스 참 좋은 회사인데 주식이 너무 저평가다. 이러신 분도 계시고요. 자, 이분은 아마 어디 증권방송 같은 데서 상담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쵸? 많이 들어보신 거죠? 손절가 22,000원 잡고 25,000원과 27,000원 라인을 뚫으면 31,500원을 넘는다고 도움을 받았다. 하면서 자기의 어떤 도움받은 거를 공유를 해주셨고요. 자, 이것도 좀 며칠 전에 오른 건데 코스피 지수보다 못한 월덱스. 자, 사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사실은.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가 지금 하루에 막 100포인트씩 올라버리는데 사실 지금 반도체에 있는 소부장이라고 할지라도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은 그렇게 빛을 못 발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다 고점 뚫고 역사적 신고가인데 반도체 소부장은 아직도 고점을 못 뚫은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보다 못한 월덱스라고 조금 아쉬운 그 얘기를 하셨는데 두산은 아까 전에 저 위로 날아갔잖아요. 월덱스 한번 지금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죠. 월덱스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2020년, 21년부터예요.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야, 여기에 무슨 껌을 붙여놨는지 이 3만 원짜리를 절대 못 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뚫어야지만 이제 시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를 뚫으려면 이제 보시면 거래량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거래량 이 지금 손 한 편 거래량 이거 보세요. 너무 작죠. 그렇죠? 에너지가 부족해요. 근데 이 에너지가 이게 뭐예요? 거래 대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다 대형주로 SK하이닉스 하면은 그냥 3, 40% 오르는데 굳이 월덱스 들어가고 이거 5%, 10% 먹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다 SK하이닉스로 빠진 거예요, 지금. 일로 안 들어오고 있는 거지, 이게. 그게 아쉬운 거죠. 여기로 지금 자금이 쏠려 들어와야 이거 3만 원을 뚫는단 말이에요. 이게 4년짜리 고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하나가 아쉽다. 조금 시간을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SK하이닉스 다 몰렸기 때문에 그쪽에서 빠져나와서 일로 오려면 조금 순환매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에 기회비용이 아깝다면 선택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걸 지금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오늘 사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백두산에 관련된 걸 준비했죠. 네, 두산이 지금 워낙 잘 나가서 지주회사들이 저렇게 잘 나가는 경우는 지금 굉장히 드물거든요. 요즘에 지주회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백두산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고요. 아까 커뮤니티에 백두산을 볼지 몰랐다고 지금 누가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 백두산을 누가 볼지 몰랐다는 게 저렇게 높이 올라가서 백두산 천지빛을 볼지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위에 가서 천지물을 마시고 있는 지금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백두산을 구경하게 된 두산을 찬양하는 우리 애국가를 풍자한 노래를 부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천장을 뚫도록
그간 시장을 짓눌렀던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지난주 투심이 악화됐던 기술주 위주로 오늘은 큰 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기술주 훈풍이 오늘 우리 시장에 강하게 불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는 이번 주 4,000선을 재회복한 데 이어 오늘은 4,100선 재회복도 성공했습니다. 현재 시간 주가 흐름 함께 열어보시죠. 일단 코스피 시장 상황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요, 4,140선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2% 넘게 오르면서 강세 탄력이 붙었는데 현재 시간 오름폭이 조금은 둔화됐고요. 4,140선 부근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1% 넘는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일단은 0.6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893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매매 동향도 체크해 보시죠.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였는데요. 이 포지션을 변경했습니다. 외국인 1,300억가량 순매수 중이고요. 7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1,100억가량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 개인만에 2,700억가량 순매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장중에 이 오름폭, 매수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 부정적인데 그래도 여전히 순매수 기조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150억가량 순매도로 포지션 잡았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200억가량 순매수 중이고요. 오늘 양시장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1,36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개장도 5원가량 오르면서 개장을 했는데 오늘 장 직후 지금 8원가량 오른 상태고요. 1,450원 선을 넘어 1,463원 선까지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계속해서 이어가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등 미국 7대 기술주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주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장중 6% 넘게 급등하면서 64만 원 선을 넘어섰고요. 신고가를 써냈는데요. SK 하이닉스의 주가 급등으로 SK 스퀘어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SK 스퀘어는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20%가량 보유한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핵심 자회사인 하이닉스의 가치가 오르면 순자산 가치가 증가합니다. 이와 함께 당정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했다는 소식도 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배당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가 도입될 경우 개인 투자자의 세후 수익이 늘어 배당주와 지주사에 대한 투자 매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는 64만 6천 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SK 스퀘어도 32만 7천 원을 터치하며 신고가를 동반 경신했습니다. 현재 시간 주가 보겠습니다. SK 스퀘어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약 10%가량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요. 31만 8,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도 확인해 보시죠. 3.8%가량 오르면서 62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64만 원 선도 장중에 넘어섰습니다. SK도 0.74%가량 오르면서 오늘 마찬가지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27만 2,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매출 성장세를 유지했다라는 점과 4분기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증권가 분석에 주가가 상승세입니다. 클래시스는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830억 원을, 영업이익은 29% 증가한 37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밑도운 수치입니다. 다만 유진투자증권은 오늘 4분기 매출액이 신제품 이루다 매출 반영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교보증권도 이루다와의 합병 효과가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 반영될 것이라면서 내수 시장의 성장과 신규 시장인 미주,
유럽 내 빠른 초반 침투가 4분기 호실적을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클래시스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7.82%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53,8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도 오늘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4% 넘게 오름세고요. 51만 6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해외 선사와 초대형 컨테이너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포함하면 올해에만 총 61척의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건데요. 이는 지난해 28척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계약 규모는 4,353억 원으로 울산 HD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2028년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합니다. HD 현대와 이번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리저널 컨테이너 라인인데요. 리저널 컨테이너 라인은 운항 선봉량 기준으로 글로벌 21위의 컨테이너 선사로 HD 현대중공업과 건조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잇따른 수주 소식에 중간 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의 실적도 함께 기대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총 연간 수주 목표 계획인 180억 5천만 달러에 72.5%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단 오늘 현재 주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HD 현대중공업 연이은 수주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중에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37%가량 약보합권이고요. 53만 5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HD 현대미포도 상승에서 하락으로 지금 파란불 전환이 된 상태고요. 1%가량 하락세 21만 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주가도 마찬가지로 약보합 입니다. 42만 2천 원 선 오늘 조선주 장 초반보다는 상승부를 조금은 꺼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 선박 발주가 급감한 와중에도 국내 조선업계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그리고 LNG 운반선 등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를 연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올해가 끝나가는데요. 조선사들이 올 초 내세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와 함께 전략까지 이어서 살펴보시죠. 여의도 포커스 진행하겠습니다. 조선업 비중 확대 기회이다라고 어제 앵커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마침 SK증권 연구원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 잘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승환 연구원 소개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쓰신 또 리포트를 브리핑을 했는데 오늘 쓰신 또 연구원님을 뵈니까 굉장히 인연 같네요. 궁금한 거 거기 이제 리포트 내용에 좀 상당히 있었는데 잘 풀어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에서 관전 포인트는 뭔지 기업 이렇게 좀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일단 뭐 거의 대부분의 이제 조선사들 실적이 3분기 실적이 다 나왔고요. 주목해야 될 종목 위주로다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HD 현대그룹 조선그룹 내에서도 이제 HD 현대중공업하고 HD 현대미포 그리고 삼성중공업 세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일회성 환입 요인이 좀 크게 있었지만 이거를 제외한 경상이익으로 봐도 되게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ASP 상승 효과, 그러니까 고성가 건조 마진에 따른 그러한 실적 개선세 폭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4분기에도 같은 요인으로 호실적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상승 부분에서는 HD 현대미포와 같은 이유로다가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포와 달리 이제 엔진 사업 부분 그리고 특수선 사업 부분도 굉장한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이러한 기조가 이번 분기에만 그치지 않고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 또한 같은 실적 개선세 이어가면서 4분기에도 높은 수준의 실적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3분기 때
컨센서스 소폭 상회하는 실적으로 마무리를 하긴 했으나 예. 사실 4분기의 개선폭이 훨씬 더 기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유는 3분기 때 드디어 21년도 때 수주했던 저가 메탄올 DF 컨테이너선 물량이 드디어 소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했던 4분기부터 이제 찍을 컨테이너선 매출 비중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셨지만 해당 부분을 고마진의 FLNG 해양 플랜트로 채워 나가면서 매출액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이익은 굉장히 빠른 폭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개선 폭만 놓고 보자면은 삼성중공업도 굉장히 호실적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왜 리포트 보면은 HD 현대중공업하고 는 그 HD 현대미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이 합병 이슈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합병 비율이 정해진 이상은 이제 뭐 어느 종목이 튀더라도 HD 현대중공업이 튀면은 HD 현대미포도 같은 비율로 이제 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이제 합병 비율이 정해진 순간부터는 같은 종목이다라고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HD 현대중공업이 존속법인으로 남게 된다. 맞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중공업은 4분기 실적 더 기대하는 바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조선업 관련해서 그 실적 이런 부분 중요한데 미래에 나올 실적 그런 추정치가 상향되는 흐름들 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 근거는 어디서 찾으셨나요? 일단은 항상 이제 뭐 HD 현대나 아까 삼성중공업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분기별로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추정치, 평균 추정치, 이제 컨센서스 시장 예상치를 꼭 상회하는 실적을 매 분기 거의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이유를 굳이 따져보자면은 생산성 향상이 기존 추정치보다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고 이 말은 즉슨 원가, 그러니까 후판 가격이라든지 인건비는 통제 가능한 레벨에 머무면서 고성가 비중 올라가고 외국인 숙련도가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 이게 인건비 절감 효과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정, 그러니까 선표라고 하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선박을 더 빨리 찍어냄에 따라서 네네. 한 번 선표가 당겨지면은 뒤에 있는 선표들도 도미노 효과처럼 이제 당겨지는 효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에 연초에 예상했던 거 대비해서 지금 높은 실적을 계속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애널리스트들이 저를 포함한 애널리스트들이 계속해서 미래 실적 추정치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형국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사실 조선 3사 모두 다 지금 수주잔고 레벨이 3년치 정도가 차 있기 때문에 원가 단에서 큰 변수만 만약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26 그리고 27년도에도 이러한 효과가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 예상치를 계속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원가 그런 리스크만 없다면 수주 잔고 고간이 3년치께 채워져 있기 때문에 큰 뭐 변화는 없다. 그 추정치에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최근 뭐 사실 조선주야 올해 조방원의 든든한 한 축으로서 잘 가져왔는데 최근 흐름들 보면 지금 시점부터 조선주가 잘 가려면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장착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이걸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조선업 밸류에 있어서. 예. 우선 왜 갑자기 방산이 주목을 받게 됐을까라고 네. 이제 미국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미국 함정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한번 다들 해군 현대화 사업을 진행을 한번 했었고 네. 근데 사실 이게 회복기에 접어든 지도 사실 거의 한 40년 이상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함정들이 다 지금 설령이 4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 지금 해군 함정들이 교체 사이클의 시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좀 내려놓으면서 자주국방의 시대로 변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모두 두 국가 모두 해군 현대화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서방 국가들의 좀 더 해군 현대화 그 시기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글로벌 미국을 제외한 함정 시장을 찾아보자면 뭐 캐나다라든지 폴란드, 사우디 같은 주요 국가들은 지금 잠수함 발주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예, 예. 그리고 뭐 사우디의 호이암이라든지 페루, 필리핀 등과 같은 이러한 주요 국가들은 수상함 쪽으로 계속 발주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두 함정들, 그러니까 잠수함과 수상함 모두 우리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노리고 있는 해외 함정 수주 건들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해외 함정들은 국내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뿌리는 대한민국 해군 함정 사업과 달리 이제 높은 마진을 자랑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만약 해당 물량을 수주하게 된다면은 각 이제 조선사별로 갖고 있는 특수선 사업 부분에서의 좀 구조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주목하고 있는 미 해군 함정 시장을 네. 말씀드려 보자면은 일단은 모든 건 법안이 먼저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특별법 이제 10번의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이라고 하는 해외 조선소에서 함정 건조가 불가능한 법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아직 유지 보수 사업은 할 수 있어도 함정 건조는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지금 의회가 셧다운 단계라서 이 법안이 아직 의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은 셧다운이 해지가 된다면은 뭐 빠르면 올해 연말 아니면 늦어져도 내년쯤에는 해당의 법안에 대치되는 법안이 지금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이 된다라고 가정을 네. 한다면은 미 해군 함정 또한 우리 국내 조선사 야드에서 일부 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우리가 못하는 미 항공모함이라든지 잠수함을 제외하면은 연에 약 22조 원 향후 30년 동안 엄청나게 큰 그러네요. 사이즈를 기록하는 함정 시장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 또한 수주를 하게 된다면은 상선 못지않은 높은 마진율을 기록하게 되면서 구조적 성장이 일어나면서 이 방산 모멘텀까지 추가로 얹어지기 때문에 멀티플을 확대시키면서 좀 주가 상승에 큰 도움이 되는 재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미국이 워낙 이제 자체적으로 힘이 많고 규모가 있다 보니까 미국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미국이 뭐 발을 빼면서 각자 도생, 자주 국방으로 가는 그 세계적인 트렌드에서 이런 수요는 좀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배를 건조할 수 있게끔 법안 이런 부분이 또 잘 통과된다는 그런 시대적 과제도 있고 그런 부분도 살펴주셨습니다. 근데 조선업 다 좋을 것 같은데 일부 리포트에서는 업황 성장은 될 건데 그 속도가 좀 둔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LNG 발주 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올해 좀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네. 올해 글로벌리 LNG 운반선 발주가 사실 굉장히 약했거든요. 약 17척 정도가 아직 발주가 된 상황인데 뭐 평균적으로 한 LNG 캐리어가 글로벌리 발주가 본격적으로 나왔던 시기인 2011년도부터 작년까지의 연평균 LNG 캐리어 발주 척수가 그 정도보다는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적은 물량을 받게 됨으로써 이제 LNG 캐리어 시장이 꺾였냐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시점의 문제이지 내년에 엄청난 대규모 LNG 캐리어 발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내년에요? 이유는 예. 네, 미국이 지금 LNG 패권 국가로 세계 1위 수출 국가로 이미 올라와 있고 여기에 멈추지 않고 LNG 생산량을 엄청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예상되는 LNG 캐리어 발주 척수만 고려하더라도 약 100척에 가까운 LNG 운반선 발주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 받았다고 섭섭할 게 아니라 사실 어차피 국내 조선 3사는 이미 3년치 수주 잔고를 채워놨기 때문에 이게 잠깐 한 반년치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그거에 상회하는 만큼의 수주 물량을 갑자기 엄청나게 받으면은 또 수주 잔고 레벨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못 받았다고 우려하실 게 아니라 올해 성과 레벨이 사실 약세였기 때문에 선가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잘 안 받고, 그러니까 선별적인 수주 전략을 펼쳤고 내년부터 본격화될 LNG 캐리어 대규모 발주, 그러니까 성가 상승세로 좀 전환기가 찾아왔을 때 많이 받는 게 사실 조선사 입장에서는 미래 실적 이어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단기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내년을 좀 더 집중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올해 마음 같지 않았던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 LNG 발주 현황 좋고 모멘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선주는 비중 확대 의견인데 탑픽은 원경님 말씀하실 때 HD, 현대중공업 많이 언급하셔서 혹시 그건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조선 최선호주는 네. 일단 HD,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근데 이제 합병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HD, 현대미포와 같은 주식으로 네, 네, 보셔도 네. 무방하고요. 네.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지금 수주잔고 레벨만 고려하더라도 27년도 말까지는 이러한 실적 개선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아무래도 좀 핫한 게 미국 함정 시장이잖아요. 미국 네, 진출 관련인데 하나그룹은 사실 이미 필리조선소를 갖고 있고 관련돼서 많은 모멘텀을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에 땡겨왔지만 HD 현대중업은 아직 기대감만 껴있지 현실화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미국의 함정의 50%를 책임지고 있는 헌팅턴 잉걸스라는 조선소와 뭐 협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 단독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미국 상선 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좀 큰 주가 상승 여력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뿐만 아니라 여기에 추가적인 얹혀질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도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D 현대미포에는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둘이 이제 합병 이슈가 있으니까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가 탑픽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 밝혀주셨고요. 마스가 관전 포인트도 이왕 오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뭐 마스가의 상징인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제재로 좀 시끄럽긴 했습니다만 완화되는 분위기고 우리 어떤 점을 좀 바라보면서 조선주 투자 전략에 임해야 될까요? 예. 사실 마스가 관련돼서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규모도 1,500달러 규모라서 이게 사실 단기에 소멸될 재료가 전혀 아니거든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일정 규모를 구체화시켜 가면서 정부, 그러니까 한미 정부끼리 G2G 차원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해가면서 투자가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단기적 재료로 좀 접근하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HD 현대도 50억 불 투자, 뭐 하나그룹도 50억 불 투자, 뭐 삼성중공업도 뭐 구체적인 수치는 말 안 했지만 뭐 비거마린 그룹과 상선 함정 협력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시장은 구체화되길 원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조선업 재건에 필요한 뭐 Ships for America Act, 그러니까 미국 선박법이라든지 그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에 대치되는 법안인 미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같은 이러한 법안들이 아직 의회에 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승인이 나야 관련된 투자안들이 구체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런 법안들 승인이 됐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좀 팔로우 해가시면서 이게 승인이 됐다 하면은 이제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가 요청할 때 이제 우리 국내 조선 3사 TF팀과 이거 현실화 가능한지 물어보고 현실화 가능하다 한다면은 이제 점진적으로 구체화시켜 가면서 미국 진출 관련된 모멘텀이 강화가 될 거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런 이벤트들 팔로우 해가면서 좀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 우리가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라고 하는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여유를 갖고 마스가 협력 프로젝트 보시는 게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선주 아마 올해 내내 관심권입니다. 탑픽 가려드렸고 앞으로의 실적 데이터 상향 이런 부분도 언급해드렸고 모멘텀 투자 유의사항까지 전해드렸으니까 꼭 참고해서 조선주 수익률 업그레이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한승환 SK증권 연구원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미국이 2조 달러를 환급해야 한다며 국가안보에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0일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우리가 돌려줘야 할 금액은 원고 측이 제시한 1,000억 달러보다 훨씬 큰 2조 달러에 달한다며 급진 좌파와 대법원 내 반대 세력들이 낮은 수치를 내세워 국민을 착각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최근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적법성 심리에 착수한 가운데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회의적 의견을 내놓자 트럼프 대통령은 패소 가능성을 겨냥해 방어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는 이틀째 관세 배당금 언급도 이어갔다. 외국산 제품에서 거둔 관세 수입으로 중저소득층에게 1인당 2,000달러를 지급하고 남는 재원은 국가 부채 상환에 투입하겠다는 주장이다. 관세로 외국에서 세금을 걷어 자국민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이 순환 구조가 과연 실현될지 주목된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날씨는 어제에 이어서 뜨겁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오늘 불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불장 속에 대형주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삼성, 그리고 LG 등 이 5대 그룹의 시가총액 비중이 전체 52%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비중이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주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점 확인되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뛰었습니다. 이런 장을 보고 시작한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가 1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투톱의 강세 속에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에도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오늘 낸드 관련주 쾌청한 점 확인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낸드 가격도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메모리 카드와 USB용 낸드 플래시 가격이 전월보다 15% 급등한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낸드 관련주에도 산들바람 불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지주사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가는데요.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25%로 인하한다는 이런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주사 종목들 오늘 쾌청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 간밤 뉴욕 증시에서 리튬 가격이 튀자 리튬 관련주와 2차 전지주들이 급등세 보였는데요. 이러한 상승 랠리가 오늘 국내 2차 전지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 상승을 보이자 AI 소프트웨어 진영에도 오늘 햇살이 드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또 기술주, 반도체주가 오늘 상승 탄력을 받자 오늘 전기 장비, ESS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자 전기 장비나 전력 설비 관련주에도 강한 햇살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도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클래시스 3분기 영업이익이 성장세를 보이자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4분기에 최대 매출액이 전망된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자 오늘 클래시스 주가는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맥스와 파라다이스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우선 코스맥스는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 25% 하회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증권가 14곳에서는 목표가를 줄하향했고요. 또 파라다이스도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보다 515억 원 하회를 한 건데요. 특히나 인천 하얏트 인수가 지연된다는 것이 아쉬운 대목으로 짚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코스맥스와 파라다이스 모두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모두 폭염같이 뜨거운데요. 우선 두산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등 부진했지만요. 그 안에서 전자비지 부문에서 호조를 기록하자 오늘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일제히 올려잡았습니다. 오늘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뜨거운 하루 보내고 있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역시나 실적은 부진했지만요. 국내에서 유일한 AI용 회로박을 만드는 업체인 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그 기대감으로 어제 상한가에 이어 오늘도 상승 탄력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CP 시스템 로봇 주차 솔루션 관련주로 묶이면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SK스퀘어 배당 분리과세 호재도 작용하지만 SK하이닉스가 오늘 급등세를 보이자 지주사인 점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맑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11월 11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향후 실적 추정치, 모멘텀 이런 부분으로 종목 전략 잘 세울 수 있게끔
열심히 또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는요, 내일 오전 10시에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